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실수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선영의 세상은 10년 전 아들 서구의 교통사고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마저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공허한 집과 꺼지지 않는 그리움뿐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선 한 남자.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드러난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세상이 죽었다고 말한 아들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글로벌 벤처 투자 그룹 CEO 라이언 윤. 미국에서 수백억을 번 사업가라지만 그의 과거는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라이언의 공식 프로필에는 고아 출신이라는 단 한 줄뿐. 그리고 이선영의 가슴에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꿈틀거립니다. 누군가는 아들의 죽음을 위장했고, 누군가는 그의 기억을 지웠으며, 누군가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중심에는 남편의 오랜 친구 박정태가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 속에 묻혀버린 그 위험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실까요? 어머니와 아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 이선영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의 관 앞에 무릎을 꿇은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죠. 65세의 나이에 이미 한 번의 큰 상실을 겪었던 이선영에게 이번 이별은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의 말은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어요. 선영 씨 힘내세요. 민수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친구의 말에 이선영은 공허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24살의 나이로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 윤서구의 죽음 이후 이선영과 남편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는 서구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죠. 두 사진 속 웃음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것만이 이선영이 붙잡을 수 있는 과거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셋째 날 오후 장례식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자리를 떠난 가운데 이선영은 문상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조용히 장례식장으로 들어섰죠.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순 없었지만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영정 앞에 섰고 잠시 묵념을 한 뒤 꽃 한 송이를 올렸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이선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이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눈빛, 그 인상,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이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지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짧게 대답한 남자는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마저 이선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자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선영의 입술이 떨렸죠. 서구.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내뱉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선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방금 전 그 낯선 남자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의 착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새벽, 이선영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빛 바랜 사진들 속에서 아들 서구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미쳤나 봐. 그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인데. 이선영은 중얼거렸지만 가슴이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서구의 얼굴은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본 그 남자의 모습은 분명 서구가 34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닮아 있었죠.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나고 이선영은 홀로 남겨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은 적막하기만 했어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도 이선영의 머릿속에선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글로벌 벤처 투자그룹. 남편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 중 몇몇이 그를 알아보며 놀라는 눈치였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검색창에 글로벌 벤처 투자라는 키워드를 넣자 여러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선영은 그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라이언 윤, 미국 글로벌 벤처 투자 그룹 CEO. 화면 속 남자는 분명 어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수백억 원대의 투자 성공 신화를 쓴 인물이었어요. 그의 프로필을 읽어내려가던 이선영의 눈에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함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선영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서구가 살아있다면 그는 지금 34이 되었을 테니까요. 이선영은 화면에 띄워진 라이언 윤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코의 모양, 눈빛, 그리고 특히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까지. 이럴 수가. 이선영은 황급히 서랍에서 서구의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24, 사고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 속 서구의 왼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흉터를 확인했어요. 어릴 적 자전거에서 떨어지며 생긴 상처였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서구일까요? 이선영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구가 사고를 당했을 때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죠. 당시 경찰은 차량 번호판과 서구의 지갑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선영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확인한 것이 정말 서구가 아니었다면, 만약 서구가 살아남아 어떤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라이언 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영은 라이언 윤의 한국 일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그가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정보를 얻었죠. 서구를 잃은 후 처음으로 이선영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는 오전,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은 라이언 윤의 투자 설명회로 북적였습니다. 이선영은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어요. 65세의 노부인이 이런 곳에 온 것이 어색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초대장이 있으신가요? 안내원이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그저 라이언 윤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이곳까지 왔을 뿐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그와 잠시라도 대화할 기회를 얻고 싶었죠. 죄송합니다만 초대받은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비의 벤치에 앉아 설명회가 끝나기를 기다렸죠. 3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이 컨퍼런스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라이언 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선영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호원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라이언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선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이 내 아들 같아요라고. 1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의 흉터가 당신과 똑같아요라고. 혹시 윤서구. 아니, 혹시 이름을 잃은 적이 있나요? 이선영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라이언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네요.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20분 후 이선영은 서울 시내 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있는 라이언의 임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이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이름을 잃었다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선영은 가방에서 서구의 사진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라이언은 사진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이 서렸습니다. 왼쪽 눈썹 위의 흉터에 시선이 멈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리고 이건. 이선영은 또 다른 사진을 건넸습니다. 어린 시절 서구가 자전거에서 떨어진 후 찍은 사진이었어요. 왼쪽 눈썹 위의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흉터가 있죠. 라이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쪽 눈썹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은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예요. 11살 무렵이었죠. 이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아들은 24이었어요. 사고 당시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죠. 라이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의료 기록에는 교통사고 환자라고만 적혀 있었죠. 이름도 국적도 없이요. 그의 말에 이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11살이라면 서구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24이었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흉터는 그 눈빛은 분명 서구였습니다. 이선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할지도 모르겠네요. 라이언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깊은 혼란과 불안이 느껴졌죠. 제가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기억은 보스턴 종합병원에서 시작돼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수술을 마친 상태였죠. 의사들은 제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선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서구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제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의료 기록에는 잔도라고만 적혀 있었죠. 한국계라는 것만 알 수 있었고요. 결국 저는 입양되었어요. 윤이라는 성은 제가 16이 되었을 때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제 팔목에 흐릿하게 문신처럼 새겨진 한글이 있었거든요. 라이언은 소매를 걷어 오른쪽 팔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윤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이선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구는 군대에서 팔목에 이름을 새긴 적이 있었죠. 그런데 11살이라면 이선영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라이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제 공식 기록상 나이는 34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제가 병원에 왔을 때 11살로 추정했었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혹시 병원 이름이 어디였죠? 보스턴 메디컬 센터였어요. 왜 물으시죠? 이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구가 사라진 직후 남편이 받은 익명의 전화가 있었어요. 보스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그때는 단순한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지만 라이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조사해봐야겠네요. 당신이 진짜 제 어머니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제 과거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구의 20살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그 속에는 서구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박정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이선영이 박정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라이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만났던 투자자입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랐었죠. 이선영과 라이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박정태가 이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박정태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어요. 하지만 서구가 사라진 후 그는 우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죠.
라이언은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박정태. 지금은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네요. 내일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이선영은 주저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제 아들 서구라는 확신은 없잖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라이언은 진지한 눈빛으로 이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답을 찾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제 심장이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뛰고 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선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히 희망하기도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가요. 박정태를 만나러. 이선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제가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고급 세단이 이선영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선영은 평생 타보지 못한 호화로운 차 안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밝혀질지도 모르는 진실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그보다 컸죠. 강남의 번화가 속 작은 부동산 중개소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이미 라이언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의 고급 정장 대신 단순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의도였겠죠. 들어갈까요? 라이언이 이선영에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박정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68배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흰머리가 많았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객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일로? 박정태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라이언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님. 이선영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으셨더군요. 박정태는 잠시 침묵하다가 직원들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사무실이 비자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이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이름은 라이언 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윤석우일지도 모르겠네요. 박정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이선영과 라이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예상이 맞았던 것이죠. 박정태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정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10년 전 저는 완전히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죠. 그때 한 제안을 받았어요. 어떤 제안이었죠? 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불법 장기 이식 브로커들이었습니다. 박정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고액의 돈을 주고 적합한 장기 기증자를 찾고 있었죠. 특히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미국의 한 억만장자를 위해서요. 이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박정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부터 서구를 노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병원에 연락해 뇌사 상태인 서구를 사망으로 처리하도록 했죠. 라이언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까? 하지만 서구는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이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정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했어요. 브로커들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대신 그들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서구의 심장은 상태가 좋았기에 그들은 서구를 익명의 환자로 미국으로 데려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려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라이언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신원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대신 11살의 아이라는 새로운 신원을 만들었어요. 심장 이식을 받을 환자가 아니라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로요. 박정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이선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의 가슴을 매만지며 괴로워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단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침대, 낯선 의사들, 그리고 끝없는 주사 바늘들. 왜 11살이었죠? 라이언이 물었습니다. 그 나이가 기억 조작이 가장 효과적인 나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그 나이의 아이는 적응력이 뛰어나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이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친구였잖아요. 박정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새 삶을 약속했어요. 미국에서의 새 출발을.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속였죠. 결국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이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럼 제 양부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박정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불우한 한국계 아이를 입양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이상의 배경은 모르셨을 겁니다. 이선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모든 일의 책임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박정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흔적을 지웠어요. 문서, 기록, 모든 것이요. 게다가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라이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그리고 이 서류들. 그는 박정태가 꺼낸 서류 봉투를 가리켰어요. 이것도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태는 머뭇거리다 봉투를 라이언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라이언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24의 약한 청년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든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선영은 라이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어머니의 따스함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조심해요. 서구야. 라이언은 그 이름의 순간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신의 이름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선영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는 이선영과 라이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고 운전기사는 묵묵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라이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고 라이언은 박정태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어요. 서류 중에는 병원 기록, 입양 서류,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건 라이언이 한 장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붕대로 감싸져 있었지만 팔목에는 선명하게 윤이라는 문신이 보였습니다. 이선영은 숨을 들이켰어요. 서구. 그건 정말 서구야. 차가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5월의 바람이 따스하게 불어오며 이선영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제 아들인 거네요.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라이언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억은 전혀 없나요? 우리 가족에 대한,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라이언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한강에서 놀았던 기억.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선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낡은 열쇠고리였습니다. 이건 서구가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거예요. 작은 목공 프로젝트였죠. 라이언은 그 열쇠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단순한 모양이었지만 뒷면에는 SW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뭔가 기억이 납니다. 라이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목공 수업, 톱으로 나무를 자르던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잘했다, 서구야. 이선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는 서구가 무엇을 하든 항상 응원해 주었으니까요.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라이언은 계속해서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라이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왜 포기하셨죠? 이선영은 충격을 받은 듯 라이언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라니. 우린 매일 당신을 생각했어요. 매일 밤 당신을 위해 기도했고. 하지만 제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라이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저는 어딘가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라이언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혼란과 고통을, 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보낸 시간들을. 이선영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라이언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나는 당신을 하루도 잊은 적 없단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라이언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매일 밤 서구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정리했어. 그의 책상을 닫고 옷장을 열어 옷들을 만졌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마치 서구가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이선영의 말에 라이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저는 기억하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라면 제가 누구였는지 알고 싶어요. 이선영은 조심스럽게 라이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손과 젊은 손이 만나는 순간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서 통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감이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당신의 기억을, 우리의 시간을. 이선영이 말했습니다. 라이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이선영을 어머니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라이언은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온라인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박정태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스턴 메디컬 센터, 이마누엘 클리닉. 라이언은 서류에 나온 기관들의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특히 이마누엘 클리닉이란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어요. 검색 결과 그곳은 10년 전 의료 스캔들로 문을 닫은 사설병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이선영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과 서구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서구의 일기장이에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썼던 거죠. 라이언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필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서구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나갔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오늘 아버지와 다시 싸웠다. 그는 내가 경영대학원에 가길 원하지만 나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다. 이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구는 항상 음악을 사랑했어요. 기타를 정말 잘 쳤죠. 라이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기타를 칩니다. 양부모님께서는 제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제 피 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서구의 물건들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라이언은 서구의 생일 파티 비디오를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화면 속 서구는 20살 생일 케이크 앞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제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라이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항상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죠. 저녁이 되자 라이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일 보스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선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가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정태 씨가 말했듯이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습니다. 제게는 자원이 있어요. 보디가드도 고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법적 자문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가고 싶어요. 이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구를 다시 찾았는데 또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이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그는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함께 가요. 내일 오후 비행기로 출발하죠. 다음 날 두 사람은 보스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동안 라이언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가 라이언 윤으로 쌓아온 모든 것, 그리고 이제 그가 알게 된 윤석우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선영이 물었습니다. 라이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라이언인지 서구인지. 이선영은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둘 다예요. 라이언이 된 서구 또는 서구였던 라이언.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 자신이에요. 보스턴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보스턴 메디컬 센터로 향했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과거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철저히 삭제된 파일들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네요. 병원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는 시스템 변경이 있었고, 라이언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목적지는 이마누엘 클리닉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건물은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라이언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클리닉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노인을 찾아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렸지만 라이언의 진실된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기억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젊은 환자가 있었어요. 모두가 그를 제이라고만 불렀죠. 그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기억을 지우기 위한 실험적인 약물이었죠. 이선영과 라이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보스턴에서의 마지막 날 라이언과 이선영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이마누엘 클리닉의 전 간호사가 제공한 이름을 통해 그들은 불법 장기 이식 네트워크를 운영했던 의사를 추적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은퇴한 그 의사는 플로리다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당시 뇌부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죠. 우리는 당신을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신원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왜요? 라이언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연루된 사업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박정태가 당신을 데려왔을 때 그는 당신이 안전하게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선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업과 관련된 일이라니.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라이언은 모든 증거를 모아 법률팀에 전달했습니다. 불법 장기 이식 네트워크는 이미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박정태. 그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라이언과 이선영은 박정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보스턴 방문 소식을 들었는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라이언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된 위험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박정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고 그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죠. 당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당신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죠? 왜 어머니에게도? 라이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돈이 필요했어요. 브로커들은 제게 큰 돈을 제안했고 저는 박정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워요. 박정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겠지요. 라이언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누구인지, 제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박정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구의 아버지가 연루된 부동산 비리, 위협을 받았던 정황, 그리고 서구를 죽은 것으로 위장하게 된 과정까지. 그의 고백으로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틀 후 라이언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한국인 윤석우라는 사실과 10년 전 불법 의료 네트워크에 의해 신원이 조작되었던 경위를 공개했어요.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의 진짜 이름은 윤석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가족과 다시 함께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석우 이제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와 이선영은 함께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그들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은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이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분명 집이라는 감각이었어요. 서구의 옛방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선영은 오래된 가족사진 틀에 새로운 사진을 끼웠어요. 그것은 납골당 앞에서 찍은 서구와 이선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서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선영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마침내 끝이 났고 서구의 방황도 이제 끝났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